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한 4시간 전쯤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미북 회담 사전 준비에 최종 마무리 담판을 지을 예정인데요. 이제 두 사람의 손에 미북 회담의 향배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 측 김영철 부위원장 직접 에스코트까지 하면서 경호에 아주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 미국 역시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역시 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특사랄까요? 이 대표를 맞이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A겠죠. 근데 이제 기분이 좀 나쁘다든가 또는 현재 상황이 진행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미국이 조금 이제 불쾌한 뭐 감정을 표시한다든가 해서 그렇죠. 상대방 특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초래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극진한 예우를 한 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째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뭐 고맙다, 환영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잘 되지 않고 있는 면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잘 해줄 테니까 좋은 또 결과를 좀 내놔라, 좋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달라, 그런 또 목적도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현재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김영철 위원장을 극진히 뭐 어떻든 영접하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지 않냐, 뭐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계류장까지 직접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외신 기자들은 다 허탕을 쳤습니다. 공항 내에서는요. 예, 보통 외교부 장관 이상급이면은 사실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의전 차량이 보통 한두 대 따라 붙는데 여러 대가 따라 붙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예우를 하는 거죠. 뭐 6, 7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정원장급이 갔으면은 사실은 다른 길로 인도해서 차는 다른 데로 나오는데, 이렇게 경호 차량이 다른 때보다 많이 붙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우보다는 한층 강화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는 사전 실무회담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김 대사의 출국 일정이 뭐 잡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판문점 실무회담에서도 이 비핵화 의제 협상 큰 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김영철이 뉴욕으로 떠난 거겠죠?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 모호합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출발을 했으면은 논의가 확정이 되고 출발한 건데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죠. 그리고 샌더스 대변인의 말을 정확하게 읽으면은 대화를 they will continue discuss, 하지만 so far discussion은 good,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무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대화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김 대사가 오늘 출국을 한다고 해도 한두 번 더 실무회담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포지티브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 보니까 서로 오간 내용에 있어서 합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그 합의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래도 비핵화 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까지 끝내느냐, 이 미국과 북한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긍정적으로 조망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생산적이다, 프로덕티브하다, 이 얘기를 계속 했고, 또 여러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 24일 밤에 이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 25일 날 반전이 일어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한바탕 이제 싸움이 일어난 뒤에 아주 급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그래서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그런 이제 양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마 이번에 성김과 이제 처선이의 판문점 회담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곧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의 이 D-Day, 이 마지막의 그 날짜가 언제냐는 건데, 아마 미국은 최단 3개월, 아무리 길어봐야 11월 6일이죠. 중간선거 이전에 최대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탄도라든가 핵 물질이라든가 또는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 내에서 파기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빼내는 이 기간을 지금 설정을 했을 것 같은데,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어떤 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CVI들을 해준다. 물론 북한은 공짜가 없죠.
그렇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충분히 해주는 이런 선에서 타협이 됐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 조간 신문을 봤을 때 미국과 북한 간 ICBM을 최우선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괌타격 IRBM이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될지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 핵무기 일부 반출 조치를 요구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 ICBM과 관련된 거를 국외로 반출을 했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ICBM 딜로서 이게 거래가 집중된다고 하면은 실패한 거래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ICBM이 없습니다. ICBM을 없죠. 왜냐하면은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ICBM인 거죠. 예. 그런데 마치 ICBM이 있는 것처럼 해서 북한은 아마 그걸 먼저 내놓겠다고 할 겁니다. 별로 효용성도 없고 아직 기술도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없는 거를 없애겠다 이런 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할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를 먼저 내놓는 건데요. 예. 중요한 것은 존 볼튼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핵탄두와 예. 핵물질을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예. 북한은 ICBM이나 IRBM처럼 미사일체를 먼저 내놓겠다 하면서 핵물질은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예. 상황이 틀어졌을 때 핵물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으로 접근해서 핵물질을 먼저 빼내야만 북한을 비핵화로 이르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무튼 어떠한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몇 단계로 나눠서 국제사회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보상은 커다란 패키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그것을 체제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외교적 보장, 제재 해제나 경제지원과 같은 경제적 보장, 예.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군사적 보장, 그리고 최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최고존엄 모독이나 인권 그렇네요. 문제 언급하지 않는 뭐 정치적 보장, 이런 것을 패키지인데 이것도 나누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 신 박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완성된 ICBM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폐기하겠다 하면서 협상을 하면은 굉장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 입장에선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비핵화가 타결이 되면 경제지원 첫 단추는 IMF 국제통화기금 가입 승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IMF 가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 IMF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통화기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 통화기금은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할 때 그 국가의 신용도라든가 금융 상태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서 예. IMF가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하죠. 특히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금융제재 해제, 예. 그다음에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포함한 이제 대북 이제 경제 지원인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상태가 어떤 거고 만약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수 가능성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만약에 없으면은 남한이 보증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IMF가 중요한 거고 IBRD라든가 ADB가 중요한 건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노동신문이라든가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슨 경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예. 자기들은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지금 핵폐기를 자기들 어떤 그 수순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이 자꾸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불쾌하다는 그런 이제 또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은 자본주의,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되면은 자본과 함께 자유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민족 폭동이 일어나는 예. 이런 이제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제 문제에 자기들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다만 체제 안전 보장, 내정 불간섭이라든가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든가 예. 이런 데 좀 더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경은 뭐냐면은 시진핑과 딸린 회담에서 예. 만약에 제재 해제만 해준다고 한다면, 미국이 금융 제재 해제만 선언만 해준다고 한다면 예. 자기들이 수백억 달러를 대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사회주의 세계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노리고 있거든요. 중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이 미묘해요. 미국은 핵 문제 해결 이후에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예. 중국은 자기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주 뭐 중국이 끼어들면서 그리고 중국이 G2 지위에 있으면서 한반도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패권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IBM이 없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IBM만 폐기를 하고 핵물질 같은 거를 좀 늦게 최대한 늦게 빼내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만약 핵물질과 IRBM 괌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뭐 타격할 수 있는 IRBM을 만약 폐기를 하겠다 했을 때는 급진적으로 이 경제 지원이나 모든 유엔 제재나 이런 거를 풀어도 될까요? 예, 뭐 미국은 그 이행을 보면서 이것을 풀어나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만 가지고는 제재 해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 한 뭐 2단계나 3단계를 해서 일부 핵무기나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하면 그때부터는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겠죠. 제재 완화는 2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트랙인 거죠. 유엔 트랙에서 북한에게 대한 경제 제재를 했던 2397호가 가장 최근의 건데 그것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9월에 나왔던 2375호인데요. 이게 북한의 모든 경제 거래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풀리는 순간이 저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보는데 그다음부터는 앞서 전현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 트랙인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인데 여기에는 또 미묘한 게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북한의 이행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갖다가 제재를 해제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에 또 다른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홍콩 신문을 보니까 6월 9일 미국 정상회담이 6월 12일 아닙니까? 근데 이 6월 9일 날 북중러 이 3자 회담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역시 러시아가 또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하나의 뭐 결과겠죠, 이것도? 만일 성사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보도가 어떻게 보면은 인권단체 측에서 소스가 돼갖고 나온 보도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때마침 그때 개최됩니다. 중국에서. 그 당시에 6월 그러니까, 9일 날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기를 들렸다 감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긴 할 텐데 관건은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6월 9일 날 만약 북중러 정상들이 만나게 된다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중국만 확실한 우군이었는데 러시아까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군이다 생각이 되면은 혹시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뭐 연기되거나 파기되거나 이런 뭐 정말 또 급작스러운 상황 발생하지 않으란 법도 없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너무 좀 비약을 했나요, 제가? 점쟁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북방 삼각관계, 소위 북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남방 삼각관계, 남한, 일본, 미국이 되는 이런 또 싸움 형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할 것 같고 우리 신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좀 주의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 중국이 밀착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지난 7일, 8일 북중 정상회담 딸엔 회의 이후에 뭔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조금 태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렇죠. 뻣뻣해지고 있고 뭔가 좀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옛날 습관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견제구를 던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간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중 이간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국가가 밀착되지 못하도록 떼어놓으려는 이제 그런 전략인 건데 그래서 그 뒤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국도 조금 주춤주춤하는 뭔가 좀 미국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일환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미중 간에 지금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관세를 25%를 대폭 먹이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따라서 3자가 모여가지고 뭐 꿍꿍이 뭐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미국을 괜히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만약에 이제 그 3자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회담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성질에 예. 한 번 정도 또 그냥 연기.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6월 9일 날 과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뭐 정상들이 만나게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6월 10일 있을 미국 정상회담 성공리에 끝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범철 박사님, 전현준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